야, 김혜진, 너 미쳤어? 내 동생들 입에 풀 칠해준다고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 그깟 밥 좀 차려줬다고 내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30년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돌아온 건 차가운 이혼 서류와 낯선 젊은 여자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그 낡은 보따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진의 눈이 떠집니다. 30년째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방의 차가운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오지만 혜진은 익숙하게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야 비로소 이 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85세 시어머니, 말순 노인은 멍한 눈으로 식탁 앞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줘도 그저 밥 줘, 밥.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혜진은 옅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 종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퇴직을 앞둔 시청 공무원인 그는 요즘 들어 부쩍 신경질이 늘었습니다. 혜진이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을 보며 종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당신 말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남은 땅, 그거 동생들한테 다 줬다며? 제정신이야?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시골에서 평생 밭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나마 남은 작은 땅을 형편이 어려운 동생들에게 양보한 것이 종수에게는 큰 죄가 된 모양입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래요. 동생들은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다 내 노후 자금이고 우리 아들 미천이야. 30년 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값어치를 해야 할 거 아냐. 종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마른 밥을 씹습니다. 30년의 세월. 남편의 승진을 위해 고사 지내듯 뒷바라지하고 거동 못하는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며 살아온 시간은 종수에게 그저 밥값에 불과했습니다. 혜진의 가슴 한구석이 화탓하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입술을 꾹 깨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가족이 평화롭다면 자신 하나 죽어 지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시장에서 돌아오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장면을 목격합니다. 남편 종수가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고 종수의 얼굴에는 혜진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혜진은 비닐봉지 속 시어머니에게 드릴 연한 상추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돋아나고 30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어쩐지 오늘따라 남의 집처럼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사람, 다른 여자 있는 거. 방 안에서 벽을 보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나지막이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배고프다, 밥 줘. 하는 공허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벽을 향해 누운 시어머니의 눈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혜진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혜진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위대한 날이 될 것이었다. 혜진의 61번째 생일날 아침, 미역국 냄새 대신 집안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종수가 일찍 들어와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며칠째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겉돌고 있었고 아들 지후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때 절친 영숙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와 종수가 다정하게 북한산 자락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지금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지? 지후 아빠 맞지?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 같아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의 낡은 벽지 구석구석, 시어머니의 마른 등줄기,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 깃에 쏟아부은 자신의 청춘이 비웃음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나래가 당당하게 종수의 팔짱을 끼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라요? 혜진의 목짓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 선물이라 치고 도장 찍어.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하련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혜진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3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팩 버리듯 자신을 내던지는 남편의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 씨,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치매 걸린 당신 어머니 수발 누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혜진의 절규에도 옆에 서 있던 나래는 뻔뻔하게 집안을 휘둘러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리고 이 집 명예 박 선생님 거잖아요. 권리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상가 건물도 조만간 정리해서 우리 새집 보탤 거니까 아줌마는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서로 좋아요. 나래의 말투에는 혜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안방을 가리키며 저 가구들은 너무 올드하네. 다 버려야겠다라며 종수에게 애교를 떨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 지우의 태도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에서 나온 지우는 상황을 파악한 듯 했지만 혜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우야, 너도 알고 있었니? 아빠가 이러는 거. 엄마, 아빠도 그동안 많이 답답해 하셨잖아요. 어차피 두 분 사이 안 좋았던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산 분할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잘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혜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지탱해온 이 가족이라는 성벽이 사실은 모래로 쌓은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가. 이 더러운 것들 다 나가. 혜진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종수는 힘으로 혜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나가래. 이 집 내 명이야. 당신은 그냥 여기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사람 써서 다 끌어낼 줄 알아. 종수는 혜진을 차가운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째이며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에는 그런 혜진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요양원에 보내야 할 노인네까지 우리가 떠안을 순 없잖아요. 아줌마가 데려가든가 말든가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쓰러진 혜진의 귓가로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줘. 혜진은 눈물을 닦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짐승처럼 쫓겨나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침묵으로 동조하는 자식들. 혜진의 61번째 생일은 그렇게 피눈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가 혜진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일 뿐일까요? 30년의 세월을 영원으로 정산받은 여자의 뒷모습에 차가운 달빛만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2개.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이 닦아 광을 냈던 가구들과 손때 묻은 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종수는 이미 안방에서 나래와 함께 여행 가방을 풀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혜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뭐해? 안 나가고?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종수가 문을 열고 나와 쏘아붙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아들 지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30년 지켜온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 말순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평소 밥 줘라는 말 외에는 기운도 없던 노인이 낡은 빗자루와 구멍난 소쿠리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잡것들,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내 며느리는 혜진이 하나뿐이여.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순은 나래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종수가 당황해 말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치매면 치매답게 제발 그냥 누워 잠이나 자라고요. 이놈아, 내 놈이 사람 자식이냐? 30년 내 뒷바라지한 사람을 저런 년 때문에 내쫓아? 천벌을 받을 놈. 말순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혜진의 발밑으로 쾌쾌한 냄새가 나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야, 김혜진. 너도 꼴 보기 싫으니 이 쓰레기나 가지고 당장 꺼져. 가서 길바닥에 버리든 말든 내 맘대로 해. 말순은 혜진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밀쳐내는 노인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짓무른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불륜녀로부터 혜진을 가장 완벽하게 떼어놓으려는 노인의 마지막 연극이었습니다. 혜진은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은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혜진은 발치에 놓인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니 버리라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혜진은 홀린 듯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낡은 수건과 헌 옷가지들 사이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와 통장 3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펼친 서류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식들에게도 비밀로 했던 서울 근교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이미 한 달 전 김혜진의 이름으로 명예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증여세까지 노인의 비자금으로 모두 처리된 완벽한 혜진의 건물이었습니다. 뒤이어 펼친 통장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지난 10년간의 임대료가 고스란히 쌓인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혜진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삐뚤삐뚤한 자필 편지 한 통. 혜진아, 내 못난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치매인 척 눈 감고 있으니 그놈들의 시커먼 속내가 다 보이더구나. 이 돈과 건물은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만 내 새 인생의 미천은 될 거다. 정신 말짱할 때 변호사 불러서 다 처리해 둔 거니 절대 뺏기지 마라. 이 편지를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너는 이제 자유다. 혜진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 누구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며느리의 헌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스스로 치매 환자가 되어 숨죽였던 노인의 깊은 사랑을 깨닫자 억눌렸던 서러움이 통곡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혜진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녀는 쫓겨난 비련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5억의 현금과 건물을 소유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전율 뒤로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인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생각하자 다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던져진 보따리가 사실은 구원의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종수와 나래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혜진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운 혜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친구 영숙의 집이었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보따리를 끌어안고 나타난 혜진을 보며 영숙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뜨끈한 미역국부터 차려냈습니다. 혜진아,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진짜 인생. 영숙의 응원에 혜진은 비로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일상이었습니다. 혜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자금으로 영숙의 집 근처에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안주인으로 살며 남편 명의의 집을 닫고 쓸었던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찍힌 집 열쇠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혜진이 평생 꿈꿔온 작은 반찬 가게 정순이의 집밥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종수가 가게 공사 현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야, 김혜진,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내 어머니 돈이지? 노인네 꼬드겨서 건물의 현금까지 빼돌려? 당장 내놔. 종수는 눈이 뒤집힌 채 혜진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퇴직 후 나래와 호화로운 생활을 꿈꿨던 그는 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혜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나래가 팔짱을 낀 채 가소롭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노인네 정신없을 때 가로챈 거면 법적으로 다 무효예요. 좋은 말할 때 내놓고 조용히 살지 그래요? 고소당해서 감옥 가고 싶어? 과거의 혜진이었다면 무서움에 떨며 뒤걸음질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종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공사장에 있던 소금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고소해보든가.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 변호사 입회하에 다 공증받은 거야. 당신들이 어머니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 보낼 궁리할 때 어머니는 나를 보고 계셨어. 당신이 내 청춘 밥값이라며? 이거 내 30년치 밥값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혜진의 서슬 퍼런 기세에 종수는 주춤했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우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종수와 나래는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병원비 걱정부터 하며 낯을 붉혔지만 혜진은 앞뒤 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시어머니 말수는 각종 기계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유리에 손을 얹고 오열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된 그녀는 보호자 동의서 한 장 쓸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수는 병원 복도에서도 저 노인네 죽으면 건물 소송부터 걸 거야라며 나래와 속닥거리고 있었고 아들 지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말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창 너머의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입모양으로 간신히 전해진 한마디. 가서 잘 살아. 뒤도 보지 말고. 그것은 시어머니가 혜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명령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병원 복도에서 종수와 싸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어머니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등을 돌렸습니다. 박종수 씨, 어머니 잘 모셔. 만약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나 당신이 저 여자랑 쓴 돈, 내 건물 임대료 횡령한 걸로 다 걸고 넘어질 테니까. 혜진은 남편과 탐욕스러운 불륜녀를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순이의 집밥의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잡았던 칼자루를 이제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업 첫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혜진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변호사였습니다. 김혜진 씨 되십니까? 윤말순 어르신께서 추가로 남기신 유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아드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내민 유언장에는 종수가 상상조차 못한 치명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수가 퇴직 전 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도용해 상가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나래에게 건넨 거액의 증여 정황이 고스란히 적힌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말수는 치매인 척하며 아들의 범죄 사실을 변호사와 함께 차곡차곡 수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본인 자식까지 벌할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혜진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종수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나래는 종수가 더 이상 가져올 재산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소송에 휘말려 퇴직금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종수의 모습은 30년 전 당당했던 공무원의 위세는 간데없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줘. 응? 내 퇴직금만은 지켜야 할 거 아냐. 종수는 혜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혜진은 그런 종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엔 그를 위한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퇴직금? 그거 당신이 30년 동안 내 노동력 착취해서 모은 돈이잖아. 어머니가 남기신 기록들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거야. 당신이 나래한테 퍼준 돈, 그리고 어머니 몰래 저지른 짓들. 법대로 정산받아. 혜진은 종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마치 혜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혜진의 손을 한번 꼭 쥐고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86년 고단했던 노인의 생애가 며느리의 품 안에서 고요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혜진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며 허둥대는 종수와 아들 지우를 대신해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김혜진으로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지우가 혜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지우의 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이제 내 집으로 간다. 30년 동안 내 엄마로 살았으니 이제는 김혜진으로 좀 살아보려고. 반찬 필요하면 가게로 와라. 돈은 내고 사가고. 혜진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혜진은 새로 마련한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홀로 남겨진 밤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진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순이의 집밥 가게 안으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녀가 정성껏 무친 나물을 맛보며 손님들이 정말 집밥 같다고 웃어줄 때 혜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사장님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여자로. 혜진의 61번째 해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붉고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헌신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에 성공한 혜진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도 밥값 운운하며 무시당하는 우리 시대 수많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혜진 씨였다면 시어머니의 그 낡은 보따리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자식의 배신 앞에서 혜진 씨처럼 당당히 돌아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혜진 씨의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